올해를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여러분 주식 쪽에 치우쳐져 있었다 그러면은 여러분 계좌에서 주식 비중이 대단히 높았다 그러면은 올해 너무 고생하셨을 것입니다. 특히 올해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고베타주들이 부담이거든요.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테마주 하셨던 분들이 계좌가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남북 경협주라든지 그다음 바이오 신약 쪽이라든지 2차 전지 소재 쪽이라든지 수소 관련 주라든지 선거 관련 주라든지 이런 테마를 하셨던 분들은 아마 보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장 여건이 이와 같이 불안정 상태일 때는 고베타주가 불리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불리한 영역에 있었다 그러면은 계좌가 많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 비중이 너무 큰 투자자의 경우도 올해는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시황은 이와 같이 2월부터 12월까지 계속 하강권이었는데 주식 비중이 많았다 그러면은 방어가 쉽지 않은 것이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방어를 해야 되는데 방어 수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식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있을 텐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두 번째로는 그 반대 방향의 상품이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지수가 떨어지는 데 맞는 상품이 있거든요. ETF 상품이라든지 과연 예를 들어서요. 골드라든지 달러라든지 석유라든지 등등의 ETF 상품이 있거든요. 이 상품을 잘 활용한 투자자의 경우는 잘 방어를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방어주 유형이 있습니다. 통신주라든지 제약주라든지 유틸리티 종목군들이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하거든요. 이 종목군들을 그때그때 포트폴리오에서 활용했다 그러면은 계좌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을 것입니다. 나머지 하나, 증권시장이 아무리 나빠도 그리고 좋아도 주식만 가지고 있으면 대응 능력이 절반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가들은 주식시장에 있는 한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생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단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전혀 그렇지를 않거든요. 즉 파생시장 쪽에서 지수 선물을 다룰 줄 아는 투자자의 경우는 올해 같은 장이 대단히 좋은 장이었습니다. 즉 그래서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경우는 주식이 오르면 대응하는 오른손과 그 다음에 주식이 떨어지면 대응하는 왼손 양쪽의 손을 쓰고 있거든요. 즉 일반 투자자의 경우도 이 양손을 쓸 수 있는 능력을 미리 준비하셨다 그러면 올해를 너무 잘 보낼 수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올해를 잘 유지한 투자자의 경우는 내년도가 정말로 좋은 기회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 주목해봐도 좋을 업종들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종목 좀 소개해 드릴까요? 내년에는 초반까지는 아무래도 방어주여야 되거든요. 방어주라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틸리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필수 소비 쪽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뭐 올해도 너무 좀 변동성이 심했고요. 그것보다는 그동안에 좀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성장형 종목군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정책 이슈들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으니까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뭘 강조하든지 하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 새겨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일 최근에 주목되는 부분이 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 부담이 이 사업장마다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계를 도입하고 이런 것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인데 공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스마트 공장을 대대적으로 건립하겠다, 설치하겠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그죠? 특히 경상남도의 경우는 2023년까지 3만 개의 스마트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것을 대통령께 보고하는 보도를 제가 봤었는데요. 그 정도로 스마트 공장과 관련된 종목군들 이슈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대부분이 대기업의 IT 종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SDS 이런 유형의 종목군이거든요. 이들 종목군들이 내년도에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이들 종목군들은요. 원래 어려운 시기에도 부잣집은 쌀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시장이 어렵다 그래도 대기업 쪽은 설비 투자가 많으니까
SK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신세계 쪽이라든지 롯데 쪽에 이 스마트 공장과 관련된 4차 산업과 관련된 이들 ICT 종목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제가 아까 주가가 오르면은 유가가 오른다 그러던가요? 내린다 그러던가요? 같은 방향이라고 제가 설명을 네, 했던 같은 것 방향이라고 같죠? 말씀해 그랬죠? 주셨습니다. 평소에는 그러지 않은데 급하게 오를 때는 같은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지수가 좀 유의미한 쪽으로 오른다 그러면은 유가가 오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유가 관련주를 여러분 보시면 될 것입니다. 유가 관련주라 그러면은 정유주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석유와 관련된 플랜트 관련 종목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운송 쪽, 조선 운송 쪽도 관련 종목으로 맞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정유 플랜트와 관련된 이런 유형의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로 활용하기에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그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 공장 관련주, 유가 상승 관련주, 금융주, 낙폭이 큰 우량주들까지 짚어주셨는데요. 또 하나 바이오주들, 특히 예. 개인 투자자 비중이 참 높습니다. 네. 2019년에는 우리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까요, 다시? 예, 바이오주들이 계력입니다. 예, 먹기에는 가시가 많고요. 안 먹자니 좀 그렇고요. 그런 유형이거든요. 이 바이오주에 대한 애환이 참 많은데 바이오주도 좀 선별화가 필요하겠다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기도 합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은 바이오주가 굉장히 그 종목 수도 많고 변동폭도 크고 개인 투자자들이 다루기가 너무 어려운 종목군이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주는 매매를 잘 하시는 분이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매매가 아무래도 서투르신 분의 경우에는 바이오주 접근을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바이오주를 한다 그러면은 좀 큰 것, 예를 들면은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 다음에 한미약품이라든지 유한양행이라든지 이 정도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종목이면은 바이오주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변동폭이 굉장히 큰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감당하라. 그건 좀 맞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네. 업종 있으십니까? 네, 또 하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남북 경협주일 텐데요. 예.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남북 경협주가 역시 또 그런 유형 같습니다. 남북 경협주 북한과의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요. 여러분들이 또 상상하기로는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은 북한 쪽에서 경제적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 하는 기대를 안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남북 관계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호전이 된다 그래도 북한 쪽에서 경제적인 효과를 내기에는요, 적어도 2년 정도 걸린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남북 경협주를 편안하게 하시려고 그러면은 2년 이상 정도 투자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북 경협주를 할 때는 좀 그런 것을 감안하고 일정 부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 경협주를 하면은 또 영역별로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인프라 관련요, 철도를 개설한다든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건 있을 것인데 이런 유형의 종목은 굳이 남북 경협주를 안 해도 국내에서도 수혜받는 종목이거든요. 현대 로템이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유형의 종목군은 꼭 남북 경협주를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 국내 업종 분석할 때 그 종목을 매매하면 되는 것이고요. 남북 경협주라고 따라다닐 필요는 없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하나가 카지노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뭐 소비라든지 이런 유형의 종목군들인데 이건 좀 변동폭이 크다. 그래서 잘 아는 투자자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구분되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업종 있을까요? 네, 이렇게 보시니까 전반적으로 2019년 좀 변동성이 큰 장세를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장세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수익 내는 방법이요. 제일 유용한 방법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선물 옵션 쪽에
지수가 떨어졌을 때 수익을 내는 수단을 가지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중에서 보면은요, 선물 옵션은 패가 망신의 길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기도 그러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너무 잘못 알려져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특히 파생시장 쪽의 경우를 좀 등한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해외 쪽의 경우는 이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독립운용사라든지 이런 기관들도 대단히 많은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양손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 중에서도 상당한 투자자들이 양손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한 손을 가지고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전문 투자자로 양성이 되고 싶다, 활동하고 싶다 그러면은 꼭 왼손을 자유자재로 능숙하게 쓰는 그런 교육과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양손을 쓸 수 있다 그러면은요, 이 금융위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큰 고민도 아니고 대응만 하면 되는 것이고 시장을 예측하기도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뚜렷이 보이는 시장에서 시장이 하방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왼손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제일 유용한 수단이다 말씀드리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막연하게 주식을 사놓으면은 수익이 난다는 이 개념을 조금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론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이 주식시장에는 위험의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체계적인 위험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비체계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비체계적인 위험이 여러분 종목 위험입니다. 종목을 잘못 샀을 때 손실을 내는 것을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러고요, 체계적 위험은 아무리 내가 좋은 종목을 샀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샀는데, 현대차를 샀는데, SK이노베이션을 샀는데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체계적 위험이거든요. 시장이 비정상 상태가 되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손실이 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이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현재 상태가 정상 상태인지 아니면은 비정상 상태인지를 판단하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 주식 비중을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대응 수단으로 ETF 종목을 좀 쓴다든지 하는 게 있어야지, 시간이 지나면은 주식은 돈을 벌어주는 것이다, 이런 이론이 있거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못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나갔는데요. 하나 생각난 김에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면은, 최근까지 우리 시장 주변에서 지수가 떨어지니까 떨어지면은 저점 매수의 기회다 하는 얘기를 참 많이 저도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올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코스피 지수가 2,400포인트가 깨지니까요. 코스피 지수 2,400포인트는 PBR 기준으로 1 이하니까, PBR 기준 1 이하는 역사적으로 항상 반등했다, 그래서 저점 매수의 기회다 하는 얘기를 너무도 자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방송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이것 엉터리 논리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엉터리 논리거든요. 여기에 무엇이 빠졌느냐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시장이 안정 상태인지 비정상적인 상태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미 6월 이후에는 시장이 비정상적인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위기는 기회다 하는 얘기는 이거 개똥 철학이거든요.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지켜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0월 폭락장이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공포는 사라, 이게 증권시장의 격언이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이것도 무시무시한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언제 많이 망가졌느냐 하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요. 2,400이 깨졌을 때 주식을 많이 산 개인 투자자들, 10월장 폭락했을 때 나머지 돈도 쓴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깨진 상태거든요. 결론으로 보면은요, 이와 같이 비정상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정권 격언이
안 통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한 번 주식을 사서 오래 가져간다 그 생각이라 그러면은 사이클요. 3년 사이클도 있고 10년 사이클도 있는데 그 사이클을 넘어야 그 논리가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 장세에서의 대응 전략 짚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변동성 장세는 경기 불황이 길어지면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 국내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우려가 참 많은데요. 내년에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주식은 기업들의 이익과 연동이 된다. 펀더멘탈 요인이죠. 그 다음에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는 기간에는 주가가 오르기 쉽고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드는 기간에는 주가가 내리기 쉽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이론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3분기까지가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하는 그런 기간이었고요. 4분기부터 기업들의 이익이 둔화되는 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 4분기부터 내년도 중반까지는 이익이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그러면은 주식이 떨어지겠네요. 지수가 떨어지겠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 더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주가는 그 사이클보다는 선행합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선행하거든요. 그래서 12월에 주가가 안 좋은 것은 내년도 3월에서 6월의 경기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은 그러면은 내년도 3월 이후에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날 것인지 경기가 좋아질 것인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게 중요할 것인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다시피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것은 2월 말 정도 되면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월에 무엇이 나오느냐 두 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의 결과 90일 동안에 협상을 하자 하는 그 시한이 2월 말이고요. 두 번째로는 2월 말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고 문제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이 부분에 결과물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경기를 역시 예측할 수 있거든요. 이 두 개가 맞물려 있는 2월 말 정도 되면은 그 뒤에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날 것인지 아니면은 계속 줄어들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겠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올해는 또 남미와 터키 등 신흥국들의 경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네. 내년에는 어떻게 보시나요? 신흥국 시장은 미국의 금리 쪽하고 관련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신흥국이 어렵다는 얘기는 신흥국 쪽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거든요. 그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느냐 하면은 미국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거든요. 미국과 일본 등으로 빠져나갈 것인데 미국 쪽에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린다 그러면 당연히 신흥국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미국이 지금의 혼란을 통해 가지고 금리 인상을 내년도에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요. 신흥국은 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다우지수가 하루에 1000포인트 이상 급등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은요. 한 투자 전략가가 내년도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는커녕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우지수가 급속하게 올랐거든요. 그와 같은 요령입니다. 만일에 미국이 내년에 금리를 잘 올리지 못한다 그러면은 신흥국가는 올해보다는 고민이 좀 줄어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2018년 올 한 해 정말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 계신데요. 네.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018년에는 반도체주 고점 논란이 되었는데요. 새해에는 이 반도체 가격과 대장주 삼성전자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역시 좋은 질문이신데요. 경기가 둔화되는 과정, 기업들의 실적 이게 다 반도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반도체 전문가분들의 보고서,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전문가거든요. 내년도 중반까지는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그 다음에 매출이 줄어들 것 같다. 이게 컨센서스입니다. 평균이거든요. 평균 의견인데 저도 그 의견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저보다 그분들이 훨씬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는 이제 그때그때 봐야 되는 것인데 이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장 사이클이 아니고 단 사이클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이클이 굉장히 크게 너울형이 아니고 짧게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 있는 업종이 반도체 사이클인데 여러분 저도 관심 있고요. 여러분도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입니다. 만일에 반도체 가격 하락세가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하락세가 어느 수준에서 지지가 될 겁니다. 지지하고 턴하는 과정이 나타나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이 깨지느냐 아니면은 정상적으로 복원되느냐 그 과정이 이 반도체 사이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경기에 대한 것은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의 결과만 알 수 있다 그러면은 저절로 해결되는 이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대내적 변수에 참 많이 흔들리는데요. 네. 특히 요즘에는 미증시뿐만 아니라 중국 증시에 정말 흔들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앞으로 중국 증시는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 시장도 아까 제가 이 전제 조건을 말씀을 드렸죠.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했듯이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패권 경쟁의 과정으로 이게 단순히 무역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까지 연결된다 그러면 정말로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북한 문제하고도 연결되는 것이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경제 금융의 문제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순수하게 금융과 경제 문제로 양국이 협상을 한다 그러면은 중국은 아슬아슬한 과정을 지나서 안도 랠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워낙에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반등이 활발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그것을 보고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국 관련주라든지 중국을 먼저 앞서서 전망한다든지 이런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 결과를 보고 우리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중국 관련주에 대응한다든지 아니면은 중국 상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하는데 참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 관련주 중에 화장품이나 여행 관련주는 괜찮을까요? 예, 네, 짧게 말씀 예, 부탁드릴게요. 그쪽으로는 다 연관이 있죠. 여행주는 조금 요동이 있는 것 같고요. 화장품 관련주 등은 펀더멘탈 요인도 좋고 하니까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행, 카지노, 호텔, 그 다음에 화장품 이외의 이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의 반도체를 수출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의 중국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중국이 괜찮아지면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많이 팔릴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우리가 새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